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재를 당하면 뭐 급여 계좌가 동결된다든가, 예를 들자면 홍콩에 옛날에 그 우산 혁명이 있었을 때, 그 우산 시위가 났을 때 이거를 탄압했던 캐리람 홍콩 그 행정장관 같은 경우는 그 서방의 제재로 월급을 못 받아서 그냥 월급을 동전 주머니에 받아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지폐로 받아서 집안에 보관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방의 제재가 있으면 모든 은행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 따라갔다간 달러나 유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럼 국제 거래에서 막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교통카드조차도 쓰기 힘들어집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되고 모든 온라인 거래가 막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게 사실 미국의 뭐 경쟁국이라는 중국, 아니면 적성국이라는 뭐 이란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독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심지어 독일 전 총리였던 슈레더 총리의 급여 계좌가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계좌가 동결됐을까요? 여기 저희가 이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원래 뭐 사실은 슈레더 총리가 처음 러시아와 교류를 시작할 때는 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러시아란 새로운 에너지 공급으로부터 독일이 점점 더 뭐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슈레더는 독일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슈레더가 이렇게 러시아의 관계가 동독하고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온 거거든요. 뭐 기존부터 해왔으니까 뭐 계속 했을 수도 있지만, 슈레더 전 총리가 러시아 기업에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독일 은행들이 참지 못하고, 그래서 독일 정치권도 이제 많이 바뀌어간 거죠. 도저히 이제 슈레더의 저런 모습을 아무리 전 총리지만 계속 남겨둘 수 없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해서 정치권에 압박을 넣어서 결국 슈레더 전 총리의 급여 계좌를 압류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독일 빌트지 보도에 따르면요, 2024년 중반 이후 독일 하노버 저축은행에 있던 슈레더 총리의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이 계좌는요, 그 러시아의 기업들이 슈레더 총리에게 그 급여를 보내던 계좌였거든요. 이 계좌로 들어오는 자금은 한 6개월마다 약 20만 유로, 약 3억 1천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고요. 슈레더 총리는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의 자회사인 노드스트림으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 노드스트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실어 나르는 관입니다. 원래 약 20만 유로가 6개월마다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4년 중반 이후 단 한 건의 입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총 50만 유로의 자금이 이런 자동 이체에 따르면 누락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은요, 그 가즈프롬이나 이런 데서 돈을 보내더라도 해당 자금을 바로 러시아로 다시 반환 조치했고요. 슈레더에게는 공식 서한을 통해 러시아 국영기업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경우 미국의 제재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022년부터 노드스트림 2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재 목록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 관여해서 급여를 받는다는 건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총리고 아직까지 계좌가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으니까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2024년에 그 독일 하노브 저축은행이요, 이렇게 슈레더 총리의 계좌를 동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계좌 차단 결정의 배경에는요, 정치적 변화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슈레더 자체는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뭐 슈레더가 제재된다면 2차 제재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재되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막은 거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2024년 6월에 하노버 시장인 벨리트 오나이가 하노버 저축은행 이사회 의장직에 취임했다고 합니다. 오나이는 2022년에도요, 슈레더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하노버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슈레더는 그때 맞서 싸우지 않고 명예시민 지위를 자발적으로 반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나이는 굉장히 푸틴과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요. 그는 당시에도요, 푸틴과의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며 슈레더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인물은 우리 도시의 가치를 대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슈레더는 많이 잊혀졌지만 독일 정치에서 약간 스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활력을 잃었던 독일 경제를 하르츠 개혁이란 걸 통해서 그 슈레더가 되살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 노동 대타협을 통해서
이 하르츠 계열은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막 소개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 그 활력이 떨어지던 독일에 임시직을 늘리고 고용의 유연성을 주고 대신 복지를 강화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독일이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솟아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뭐 우리가 2000년대만 해도 그리고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 슈레더의 개혁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정치적 스타였고 그 통일 이후 활력을 잃어가는 독일을 되살린 영웅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 문제로 계좌 급여가 동결될 정도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도한 빌트지나요 다른 언론들은 슈레더 전 총리가 현재까지 하노버 저축은행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이렇게 보기에요. 슈레더 총리가 이 계좌가 동결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경제적 상황이 뭐 악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뭐 금방 말했듯이 뭐 유럽의 정치적 스타였다 보니까 한국에도 자주 옵니다. 뭐 부인도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런데요. 한국에도 자주 오고 하는데 올 때마다 뭐 강연료도 평균적으로 해당 한 최대 7만 유로, 한 1억 정도 받을 정도로 여전히 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뭐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자문을 하고 있고 도서 인세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 그 슈레더 총리가 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는요. 비록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연계 인물에 대해 유럽 내 비공식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슈레더는요.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 노드스트림 사업의 상징성으로 인해서요. 러시아 옹호 인사로 분류되어 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급여 계좌까지 동결할 정도로 유럽이 굉장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이요. 집단 방위의 퀀텀 점프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퀀텀 점프라는 건 뭡니까? 방위비를 4배 증가해라는 얘기인데요. 뭐 사실 4배를 증가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만큼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연설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집단 방위의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나토의 현재 국방비는 한 2% 정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때만 해도요. 1%를 조금 넘었거든요. 그거를 막 끌어올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하면서 이게 겨우겨우 2%까지 올라왔지만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는 나라들이 GDP의 2%도 제대로 안 쓴다는 건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토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올리고요. 여러 부대에 들어가는 안보 비용도 GDP의 1.5%까지 해서 총 5%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는데요. 뭐 그다음에 부대 비용 안보 1.5%라는 건 사실 끼워 맞추는 거에 될 거고 직접적인 건 3.5%의 국방비인데요. 이것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나토의 핵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나토 사무총장, 리터 사무총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올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아이들은 러시아어를 쓰게 될 거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해 올 경우 지금 나토가 막을 힘이 없다는 건데요.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요.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런던에 위치한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저희가 뭐 보통은 채텀하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연설을 통해서요. 러시아의 공중 위협을 우크라이나에서 분명히 보고 있다. 나토는 우리 하늘을 지킨 방패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미사일 방어를 400% 증강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요. 꼭 퀀텀 점프에 방위력의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방위비를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그 리터가 얘기한 건 참 충격적인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3개월 포탄 생산량이요. 나토 전체의 연간 생산량에 필적한다고 밝히면서 장갑차, 전차 수천 대와 수백만 발의 포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에 미온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요. 방위비 증액에 실패하면 건강보험과 연금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어를 배우는 게 나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지금 무기, 전시 경제 체제가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 나토를 겨냥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올리고 거기에 필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늦다. 우리의 포탄 생산량은 러시아의 3개월치밖에 안 된다. 이건 진짜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큰 전쟁에서 늘 봤지만 결국은 이 생산량이 그 전쟁을 좌우합니다. 소련이요. 독일 히틀러의 마지막 침입에 맞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국의 랜드리스잖아요. 그냥 무한 공급을 해준 겁니다. 미국이 전차나 뭐 그 포탄이나 이런 걸 무한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당시 소련이
독일군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된 겁니다.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국방 생산량을 도저히 나토가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위협은 지속된다라고 하면서요. 병력과 군사 능력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러시아가 5년 내로 나토를 겨냥한 군사력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미사일이 몇 분 만에 유럽 수도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유럽은 모두 동쪽 국경에 있는 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굉장히 안일하거든요. 요즘같이 이런 상황에도 국방비를 2%가 안 됩니다. 1. 몇 프로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빨리 하라고 이렇게 미국이 압박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중국이랑 손잡을래? 라고 삐딱선을 타기도 합니다. 좀 스페인 같은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나 나토의 그늘 아래, 사실은 미국의 그늘 아래죠. 미국의 안보를 맡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러시아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안심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터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안심하지 마라. 러시아의 미사일이 너희들한테 몇 분이면 다가간다. 너희들도 동쪽 국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방위비를 증강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저쪽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다고 하니까 러시아는 이제 문화교류까지 끊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요, 영국 문화원을 영국 정보기관의 위장 조직이라고 하고요. 조직 불법화와 교수진 15명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문화원, 우리가 흔히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도 서울에 있는데 브리티시 카운슬이 곳곳에 있으면서 질 좋은 영어 강의를 좀 일반 사설 학원보다는 좀 싼 가격에 혹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영국에 강사진이 와서 가르치고 하잖아요. 이런 영국 문화원은 사실 영국이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알리고 자신들의 영국을 홍보하는 데 최전선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여기를 아니다, 여기는 정보기관의 위정 조직이다 하면서 불법화를 해버린 겁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죠. 과거에는 KGB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서요. 2018년부터 공식 활동을 중단했던 영국 문화원이 여전히 러시아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교육 문화 교류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띤 정보작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보안국은요, 영국 문화원이 러시아 내에서 영어 교육과 문화 행사를 가장해서 영국 정부의 이익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협력한 4개 대학의 주요 교수들 등에 대해서 15명에 대해서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연방보안국은요, 영국 문화원이 러시아를 겨냥한 여론조작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했고,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여론을 왜곡하는 데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민들에게 영국 문화원과의 일체 접촉을 자제하라고 경고하면서요, 우방국들에게도 동일한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우방국이라면 벨라루스 정도가 되고 아니면 쿠바나 중국 정도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방보안국은요, 영국은 오늘날 세계 위기의 주범이자 전쟁을 선동하는 국가고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러시아 연방검찰청도요, 영국 문화원을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공식 지정하고 러시아 내 모든 활동을 불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문화원이 영국 외무부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영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활동한다는 이유인데요. 러시아 연방검찰청의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영국 문화원이요, 러시아 내에서 금지된 성소수자 운동을 홍보하고, 러시아는 성소수자 운동 이런 게 불법이거든요. 아주 강경하게 단속을 합니다. 대외 정책에 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옛 소련권 국가 국민들의 정체성을 러시아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CIS 국가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러시아의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가 영국 문화원을 불법단체로 지정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 문화, 교류 영역에까지 국가안보 관점에서 통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사실 공자문화원이나 이런 것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 차단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영국 문화원까지 이제 폐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문화 영역까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제 교류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막혀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공급망이 갈라지고 산업이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류도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